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죠. 오늘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은 장은 어딜 봐야 할까요? 지수 낙폭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쪽 바로 원전입니다. 최근 들어 분위기 좋았고 또 경제사절단 이야기 리스트까지 전달이 되면서 방리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원전이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다만 시장 영향 받아가면서 조금 탄력은 반납되고 있는 구간인데 정 팀장님이 이쪽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네. 자, 선정 이유부터 여쭤볼까요? 오늘 사실 장 초반에 좀 시장은 침체되어도 오르는 종목들이 꽤 안에 있었어요. 네, 그 안에서 또 주목을 하신 섹터 이유를 여쭤보죠. 네. 일단은 좋은 소식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원전은 정말 확정 수주가 나와야 2차 전지 같은 그런 서프라이징한 어떤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탈탈 원전 얘기가 2021년도 이미 대선 앞두고 나오게 되면서 이미 시세가 강하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에 의해서 가긴 힘들 겁니다. 이거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확정 수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뭐 기대감은 있고 그리고 수주를 받을 가능성은 저도 반복해서 말씀이지만은 어쨌든 뭐 트리케라든지 확정 수주가 나올 만한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가운 소식들이 있죠. 일단은 터키 방금 말씀 터키 쪽하고 튀르키 쪽하고 원전 건설 논의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전이죠. SMR. 이제 캐나다 엘버타 주 정부하고 이제 또 이 MOU 그러니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또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어쨌든 앞으로 원전은 한국의 어떤 먹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해서 정부의 어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떤 주 정부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캐나다가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서 어느 나라를 할까?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지금 어느 나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듯이 지금 캐나다도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위치적인 어떤 선점을 하기 위해서 6월 달에 또 현지 방문을 통해서 건설 경쟁력을 되려 피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경제 사절단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주목하는 자체가 정부 정책 모멘텀에 그만큼 시장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오늘도 보면 방산도 굉장히 강하고 그 안에서 원전에 이번 그 경제 사절단의 한수원, 한전 동행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전 드림팀 만들어지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이런 분쟁 속에서 조금은 이번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크거든요. 우리의 바람입니다만 어떻게 여기에서 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극적 타결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제가 방송에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게 혼자 먹으면 기분 나쁜데 같이 먹으면 기분이 안 나쁘거든요. 제가 정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스갯소 이상한 얘기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국형 원자로 APR 1400 이게 UAE 바라카 원전에도 이 원자로가 공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천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개발한 게 맞습니다.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태클을 걸고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전신이 CE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만든 설계를 기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를 라이센스 제품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간주를 하게 되면서 이거를 계속 쓰게 해줄 건가 말 것인가 이게 결국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이걸 완전하게 타치를 하지 말라 이렇게는 말을 못 할 겁니다. 못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동사업 추진한지 지분 비율 여부 그러니까 로얄티를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거를 해가지고 수주를 받고 사업을 진행할 건데 대신에 너희들이 완전하게 라이센스를 줄 게 아니라면은 라이센스에 맞는 로얄티를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조율이 일단은 결론을 봐야 저도 알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50대 50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약에 이 로얄티를 줄 조건으로 이걸 가져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정말 앞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 폴란드 같은 경우도 한수원 사장님이 2+2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도 2기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을 수주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2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폴란드도 얘기를 했어요. 미국 네. 같은 그 정치의 관계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두 번째 2기를 우리를 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한선 사장님이 2+2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3차 수주가 남았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가 로열티를 주는 조건으로 쓰게 해준다라면은 우리나라 쪽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전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연결성이 있거든요. 네.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 2+2 이 부분이 만약에 4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 4기가 되게 된다라면은 체코도 우리가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폴란드, 체코만 수주를 받더라도 이게 한 60조, 70조 되는 아마 그 정도 제 추산으로는 제 계산으로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근데 체코는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선 사장님이 되게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체코에 가가지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지도를 계속 높여왔었고 네. 또 체코 국기가 아시겠지만 아이스하키거든요. 여기도 후원을 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뺏기기 싫은 그런 수주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요건 정말 어부질이에요. 정말로 어부질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터키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수주를 발주를 냈었는데 예. 원래 1차는 러시아, 2차는 중국, 3차는 원래 일본 미쓰비시하고 협상을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약금, 그러니까 금액 때문에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계약이 틀어졌어요. 틀어져 버린 다음에 어부지리로 이게 우리나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현재 한국전력 쪽하고 수의 계약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까지는 정부 간의 협상인 IGA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 초반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가능한 것들은 체코, 그리고 폴란드 2+2, 그리고 터키까지 만약에 받게 된다라면은 정부에서 얘기했던 목표치 100조, 요것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 원전 자체가 시차를 두고 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실적까지는.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에 튀어오르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IP 관련한 분쟁이 해소되면 지금 기대감 섞인 세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폴란드, 그렇죠. 체코, 튀르키예까지. 그럼 주가도 다 같이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송태영 과장님? 보통 수주를 베이스로 하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았을 때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결국은 그 수주 자체가 미래의 나의 실적을 어느 정도 다 가늠을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주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에 발맞춰서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요.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비중이 큰 기업들 위주로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보다는 약간의 기대감 뭐 이런 부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조금 더 작거나 아니면은 관련이 있게 된다 하더라도 수급이 그냥 집중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만약 이제 실질적인 수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한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SMR 관련돼서도 예.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웨스팅하우스가 사실상 수주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그 주물 관련돼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는 수주에 대한 부분이 다가오면 다가오게 될수록 보다 더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서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고점을 뚫어낼 만큼 강한 뭐 이벤트다. 정말 수주가 찍히기 시작을 하게 되면 직고점은 네. 사실상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이었었잖아요. 그 올라감의 폭 자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맨 처음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다시 한번 빠졌다가 실질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그 직고점을 그냥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오늘 흐름을 보면 정 팀장님 시장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기술 하락 반전에 2% 밀리고 오르비텍, BHI, 두산 에너빌리티 다 빠져요. 한전산업이나 KBS 쪽으로는 상승세 유지가 되지만 탄력 자체가 좀 아쉽습니다. 네. 재료 노출에 대한 어떻게 뉴스에 팔아라 하는 매도세일까요? 아니면 시장 영향인가요? 저는 시장 영향이라고 봐요. 일단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락 종목수가 지금 1331 종목이고요. 네. 상승 종목수가 188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이게 되면은 매도 심리가 우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매도 심리가 우위를 보인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다는 거,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일정 부분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테마가 좀 강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좀 극단적으로 지금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건 급격하게 매도 심리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일단 이런 시장 영향에 의해서 시장 분위기 안 좋네. 그럼 일단은 수익이 났을 때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뭐 사료주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육계 뭐 보험주 같은 게 그래도 상승이거든요. 남북 경협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그러면 이런 종목도 왜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원전 수주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면은 이 힘이 유지가 될 수 있지만 그래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 영향에 의해서 또 힘이 더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은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요인들 때문에 종목의 힘이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흔들리더라도 그러면 수주의 영향력은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네네. 볼까요? 알겠습니다. 원전과 같이 볼 수 있는 쪽이 또 피팅 밸브, 뭐 기자재로도 같이 하면서 요즘 최근에 뭐 전력 인프라 쪽으로 좋았던 쪽이 이런 관련 종목들이잖아요. 오늘 보면 일진전기, 하이로코리아라든지 관련 종목들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최근 시세는 꽤 괜찮습니다. 원전 영향으로 같이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별개로 보고 계신가요? 종목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종목들마다 이제 어느 쪽이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지는 그거는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지금 각마다 조금씩 움직임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정태근 팀장님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장이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레벨을 유지를 해줘야지만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룸이 더욱더 많은 부분 네.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까 저희가 하락이 한 코스닥 기준으로 한 2.7%까지 나왔던 예. 적이 있었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종목들이 좋고 나쁨이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일단은 모두 다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내일 하락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기대감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대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중심으로 보는 종목은 뭐예요? 아무래도 일단은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오늘 움직임이 강했던 종목이 일단 계속 살아있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나마 보게 되니까 광명전기가 가장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6, 7%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상승폭을 늘려나가느냐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수는 2시 45분 기점으로 조금 바닥을 잡아가거든요. 그러면 원전의 기회 있다 보신 정 팀장님 탑픽 어떤 종목인가요? 탑픽은 당연히 한전기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듯이 웨스팅하우스사 쪽에 이제 IP 사용에 대해 인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은 네. 중요한 건 1차적 수주가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번에 이집트 엘다바 같은 경우에 로사톰을 1차적 수주 같은 게 35조예요. 근데 2차적 수주를 이제 우리나라 어딥니까? 한국전력 쪽으로 줬잖아요. 근데 이게 3조거든요. 35조가 3조 쭉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 수주를 받아야 돈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1차적 수주까지 만약에 가능해지게 된다라면은 그 1차적 수주는 러시아 로사톰이 그런 수주를 받았듯이 한전기술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한전기술이 만약에 1차적 수주가 불가능하다라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는 탑픽은 무조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거는 덮어놓을 거예요, 에너빌리티. 근데 1차적 수주가 가능하다라면은 이제 한전기술도 두산 에너빌리티 자리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 네. 예전에 UA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1차적 수주를 이 한국전력에서 받아가지고 설계를 한전기술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건 추세가 유지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5만 원, 5천 원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고 어쨌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 여부만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 잡았습니다. 어차피 아.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이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8만 4천 원까지 뚫어냈다가 사흘째 살짝 눌려 있습니다. 구간 안에서는 매력적이고 과연 1차 수주를 확인하고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0만 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 한전기술 탑픽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는 어디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눌 쪽은 최근 정말 강하죠. 거래소 안에서 조선주들의 상승 움직임이 꽤 강합니다. 상당히 또 무거웠던 섹터인데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전체적으로 이끌어주는 분위기 속에 다른 조선주들도 일단 키 맞추기를 좀 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오늘 호평 나오면서 신조선가 너무 좋다.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선가, 신한투자증권에서 비중 확대까지 제시를 했네요. 이쪽 좋게 보신 이유 뭐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 지표 관련돼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많은 부분 개선이 되게 되면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도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다음 주에 이제 이 관련된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실적 발표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면 다음 주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 말에 조선주들 줄줄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과장님 컨센서스 상회하는 쪽은 없다. 보니까 삼중,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은 흑자긴 한데 나머지는 또 적자고 이 부분이 다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 리포트에서는 실적은 거들 뿐 그 후가 좋다라는 측면도 지금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 실적은 사실 아주 서프라이즈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인력난 관련된 부분이 네. 있었죠. 그 인력난이 일부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로 채워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진 비율 자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한 30에서 50% 정도밖에 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 연초에 세웠던 이제 건조에 대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게 되고 그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으니까 실적은 그보다는 좀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조선 5사에 대한 합산 매출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전년도 대비 많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게 돼요. 한 20% 이상 좀 좋아지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삼호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0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적자폭을 정말 많이 줄여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사 모두 합쳐지게 되면은 사실상 흑자에 대한 부분의 숫자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다음 주에 있는 실적 이제 발표에 있어서 더 좋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사실상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흑자를 다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4천억 넘게 이제 영업이익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1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좀 늦은 턴어라운드, 이제 하반기에 실적 본격적인 기대하는 모습이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슈를 둘러싼 내용 중에 하나가 후판 가격 협상인데 정 팀장님. 네. 사실 3월 말에서 4월 초 이 정도면은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이번엔 굉장히 또 장기화되고 있다고 해요. 철강 가격 올랐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 선박 건조에 쓰이는 후판 가격을 좀 덜 올렸으면 좋겠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임이 나오는데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결국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올릴 들어요.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이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4월 달부터 이제 열혈 강판 가격을 5만 원씩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열혈 강판을 가지고 이제 자동차용 강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열혈 강판이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샘물이 쑥 나오게 되면은 그 뉴스 보게 되면 이게 도로를 타가지고 빨갛게 달아오르는 철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식힌 게 열연 강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얇게 그러니까 얇은 판으로 만드는 게 자동차용 내연 강판을 만들고 조선 후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열연 강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다음 차순인 후판 그리고 강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번에 인상을 안 했다. 그러면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높지만 뭐 열연 강판 가격이 이미 오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미 철강 쪽에 기세가 기울었다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실적에 영향을 줄 건데 이게 원가적인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적 요인이 이제 이게 반영이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흑자 전환될 거라는 것은 이미 지금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네. 주가가 어쨌든 추세적인 상승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흑자 개선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흑자 개선폭이 지금 뭐 조금 전에 자막에도 나갔지만은 삼성중공업을 예를 들게 되면은 2022년 작년이죠. 작년에 1조 6천억 정도 적자였다가 네. 올해 한 1,500 정도 흑자 이게 나오는데 과연 이 수치를 소위 말하는 증권가에서 만족을 할 것인가? 네. 요게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만약에 만족을 하게 된다라면, 만족을 하게 되면서 띄우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정말 2차 전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반도체 분야가 추세적으로. 반전된 것처럼 추세 전환되겠지만 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또 힘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건 제 여담인데요. 인력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게 그 현장에서 일해봤던 작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아, 네. 이게 결국 용접공이 필요하거든요. 왜 웃으세요? 용접공이 필요한데 용접공은 초보한테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술력이 용접공 같은 게 있고. 아르곤 용접이라 그래가지고 산소 용접을 하는 거거든요. 산소 탱크까지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사고 나면 산소 탱크가 터져 큰 사고가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승용공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스튜디오 안에서도 이제 앵커님도 있고 이제 카메라맨 감독님도 계시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도 카메라 구도라든지 무빙 같은 것들을 초보한테 못 맡기거든요. 그쵸. 여기도 승용공 들어오셔야 돼요. 숙련된 분들 감독님만 경력직 가능하죠.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서 용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조선 업황이 안 좋게 되면서 거제되는 분들이 육상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거제라든지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다 보니까 지금 1년 내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단기간에 쉽게 계속 해결은 변수다. 아마 안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흑자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여부 그리고 후판 가격 인상 여부도 계속 좀 변수고요. 인력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그럼 상단을 좀 제한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신조선가는 160포인트 이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움직임에서 전방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자재 쪽은 오히려 조금 순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세진중공업도 지금 꾸준히 잘 가고 있거든요. 한라 IMS라든지 이쪽은 매력적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좀 생각은 달라요. 왜냐면은 조선 섹터가 사실상 가지 못하게 되면은 조선 기자재 섹터에 대한 탄력도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반도체 이 대형 탑2가 못 가면 반도체 소부장도 가는 게 한계가 확실히 있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조선 섹터가 저는 비용적인 측면, 이익적인 측면도 중요하기는 한데 수주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23년도에 수주에 대한 부분이 2021년도, 2022년도보다 조금 더 낮아지는 이러한 이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탄력도는 더욱더 많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주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수주 자체가 아주 썩 좋지만은 않아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목표 달성할 거라고 하던데 뉴스에서는. 목표 달성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한 40% 정도 지금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제 LNG 관련돼서 카타르 2차에 대한 수주가 얼마만큼이나 더 나오느냐? 뭐 이게 결국은 이제 목표치를 채운다. 이 부분이 되게 될 거고요. 네. 목표치를 채우게 된다 하더라도 2022년도보다는 조금은 줄어드는 목표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조선 섹터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더 위를 열어줄 수 있을지 중요한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주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더욱더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실적도 지금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되면은 그 예전에 정말 강하게 올라갔었던 이 조선주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확인해야 될 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시간상 탑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잘 가면서 기업 결합 승인과 관련해서도 이제 잡음 없어질 대우조선해양으로 추가적으로 더 몸을 싣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에서 좀 기대 수익을 높이는 게 맞을지 궁금해요. 어느 쪽 탑픽인가요? 저는 현대중공업 갖고 왔어요. 물론 탄력도는 대우조선해양이 훨씬 좋아요. 네. 요 근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우조선해양이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는 하겠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이미 3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고 네. 올해 보게 된다 하더라도 가장 탄탄하게 나올 수 있는 이제 조선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3척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가 한 60척 이상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3년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뭐 이런 부분이 크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주 잔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향후에 이제 수주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사실상 좀 무거운 종목이고 큰 네. 종목이기 때문에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탄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엔진 사업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분과 연계가 되게 되면서 더욱더 탄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13만 3천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121선을 좀 힘차게 뚫어냈습니다. 무거웠던 이 종목 13만 3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손절 라인 10만 원 기억해 주시면서 HD 현대중공업 지켜보겠습니다. 탑픽까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프로의 시선 마무리할게요.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